고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딱 서 있고 이 반에 내 딸을 죽인 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맞붙는 영화는 아이덴티티. 허름한 무슨 뭐 베이츠 모텔 같은 데 사람들이 네. 모여요. 11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갑자기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현장에 항상 뭐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방 룸 넘버가 적힌 키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살인 예고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 네. 키가. 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을까요? 이 매치는요, 저에게는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식당하고요. 네. 미슐랭 3스타의 대결이에요. 둘 다 엄청 맛있거든요, 지금. 자, 안성재 대 백종원.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영화하다가 프로파일링 프로그램 PD도 하고 있는 김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다가 방송도 하고 음악도 하는 이종범입니다. 네. 하는 게 많으시니까 헷갈리시는 거죠? 네,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놈이지?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고 드린 대로 네. 좀 색다른 시간, 여러분들 밥 친구로 좀 아, 좋네요. 제일 보고 싶은 댓글. 네. 약간의 밥 친구. 맞춰 댓글에서 그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설거지 친구. 준비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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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월드컵을 뭘 진행을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땡땡땡이 없네요. 하차합니다. 오늘은 그게 불가능한 게 예. 사이트 내에서 네. 누가 가장 많이 우승을 했는지 횟수와 우승 비율을 해가지고 1위부터 순서를 쫙 뽑아놨어요. 통계가 뽑아준 후보 중에서 네. 한쪽이 안 보거나 좀 네. 다르게 그런 것들을 제외한 상위권 랭커들을 모아서 월드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탓이 아니다. 우리 탓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16개의 작품 정도를 뽑았는데 네. 지금 이제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대진을 할 건데 과연 어떤 것들이 붙고 어떤 것들이 올라가고 어떤 것을 최고의 스릴로 느끼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입니다. 셔터 아일랜드 대 세븐이 붙었습니다. 야, 첫 대진부터 굉장히 제 취향 두 개가 붙었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셔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에서 23위, 세븐 같은 경우는 무려 3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굉장한 작품이죠. 네. 간단하게 작품을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셔터 아일랜드, 그러니까 감옥 셔터 친 섬에 그렇죠. 정신병원이 있고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자들을 모아놓은 정신병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이 탈출 불가능한 알카트라즈 같은 섬에서 자녀 셋을 죽였다는 여자 환자 한 명이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고립되어 있는 일종의 밀실 상황인데 네. 거기서 한 명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 둘이서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입도를 해서 이 병원을 둘러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병원의 관계자들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솔솔 뿌리죠. 네. 이 스릴러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정보를 풀어줄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많이 주면 루즈해지고요. 적게 주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 이 장롱 아래에 들어간 100원짜리 꺼내는 기분. 조금만 더 가면 뽑을 것 같은데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멱살을 자꾸 가져가는 게 요 장르인데 네. 분위기도 네. 보통 현대 스릴러나 범죄 스릴러라고 아. 한다면 개연성 위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네. 이 사람 어떻게 이거 수습하려고 하지? 작가, 감독?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져가는 게 되게 압권이었고 네. 특히 역시나 마지막 순간에 펼쳐질 진실을 네.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까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작품이죠. 네, 납득이 되면서 그 분위기에 점점 젖어 들어가다 보면은 아 레오 형, 우리 레오 형. 그렇죠. 네. 고개 숙이게 되죠.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저런 식의 어떤 그 쪼는 맛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장르에서 마지막 순간에 일종의 연민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굉장했어요. 많은 좀 흥행도 꽤 성공을 했고 네. 좀 전반적으로 평이 좀 괜찮게 괜찮았던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긴 좀 아까운 작품이란 얘기고요. 아깝죠. 네, 왜냐면 상대가 붙은 게 세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설명을 길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이 마음 한쪽으로 가셨네요. 네,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마음속에 정해놨잖아. 이렇게 할 거야 진짜. 네, 사실은 제가 이거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는 월드컵이고 데이비드 핀처 월드컵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핀처 맞아요. 감독님 작품들이 많이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데이비 핀처라는 인물의 네. 홈그라운드 같은 장르라고 할 수 있죠. 네. 스릴러라는 영화에. 그래서 뭐 작품 설명을 해도 짧게 드리면은 미국 뉴욕에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컨셉충이 완전 컨셉충이죠, 이 살인마가. 컨셉충이 무슨 컨셉이다라고 이제 벽에 써놓은 것도 있고 7대 죄악이라는 컨셉으로 연쇄살인을 벌이는 살인마가 등장을 한 거죠. 요게 이제 또 항상 나오는 컨셉이에요. 네. 브래드 피트가 신입이어가지고 막 에너지 넘치고 그쵸. 형님은 이제 나 은퇴라서 이러고 싶고 이게 안 맞는 두 콤비가 이 사건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버디물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븐 같은 경우도 7대 죄악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그냥 흔한 범죄물이라기보다는 되게 심리적인 묘사가 살 수밖에 없고 범행 묘사가 굉장히 컨셉추얼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거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 마지막 네.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네. 확실히 데이비 핀처라는 아티스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향에 네. 딱 맞는 소재, 딱 맞는 배경인데 거기에서 호연을 펼쳤던 배우들까지도 네. 데이비 핀처가 정말 좋아할 방식으로 했어요. 네. 세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인 육각형 스릴러였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올라가는 작품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력을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은 붙여서 좀 하나 둘 셋 하면은 저희가 이미 지금 마음 정하셨는데요? 그래도 해봐야죠. 네, 할까요? 공정성을 위해서요.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세븐. 세븐. 네, 세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네. 또 셔터 아일랜드 좀 아쉽네요. 아쉽지만 아쉽다. 네, 대전이 너무 셌다. 그러네요. 네, 자 두 번째 16강은요. 12 몽키즈 대 네. 아메리칸 사이코입니다. 야, 둘 네. 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여기서 안 유명한 작품은 없습니다. 맞아요. 당연한데. 상위권 랭커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이상형 사이트에서의 랭크를 말씀을 드리면요. 12 몽키즈가 37위, 아메리칸 사이코 같은 경우에는 46위 46위로 네요.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사이트 랭크 중에서요. 너무 고전 작품들도 막 60년대, 70년대 작품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제가 좀 뺐어요. 그래서 히치콕의 새나 가스등 네.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46이면 굉장히 높은 순위로 그렇죠. 포함되는 작품이에요. 일단은 12 몽키스부터 먼저 가볼까요? 이제 좋습니다. 이 작품의 개봉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쯤이었을 거예요. 1996년에 네. 인류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인류가 멸망을 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35년에 인류는 바이러스로 대부분 죽고 지하에서 이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바이러스를 터뜨렸던 1996년으로 보내서 그렇죠. 그 바이러스를 해소를 해서 갖고 온다. 그래 백신을 맞는다. 이 발전된 기술로 백신을 만들어서 다 받고 올라가자 저 땅으로. 근데 1996년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90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게 빵형. 그렇죠. 브래드 피트가 여기서 처음으로 망가지는 연기를 해가지고 조연상을 받아요. 되게 신선하죠. 예,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요, 빵형이. 얘가 왜 갇혔냐라고 봤더니 얘가 막 이상한 주장을 하고 막 네. 헛소리를 하기 때문인데 심지어 얘 아빠는 굉장히 뛰어난 박사님이셔, 그렇죠, 과학자님이셔. 그렇죠. 근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 간 것도 미래에 바이러스가 퍼져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 미쳤어, 그렇죠. 갇힌 거거든요. 나는 이 게임 해봤어요. 놓치다가 갇힙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과연 이걸 막을 수가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목이라 할 수 있는 12 몽키스는 그 96년도에 바이러스를 퍼뜨려 버린 단체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테러 단체 여기 안에서의 리더가 그 빵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빵형을 잡아서 뭘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야기가 펼쳐지는. 네. 근데 전체적인 톤이 90년대 특유의 그런 우울한 컨셉 같은 시각적인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어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음침하고 막 이래서 좋아 이랬던 영화거든요. 네. 약간 묘한 느낌이 있죠. 예, 확실히. 예. 그랬던 그런 근데 취향이셨군요. 약간 좀 뒤틀린 거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항하는 작품은 아메리칸 사이코. 아메리칸 사이코. 예. 80년대 여피라고 여피죠. 하는 네. 네. 젊고 도시에 사는 전문직인데 히피처럼 막 그 자유롭게 사는 네네. 그런 인물이란 설정인데 네.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으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패트릭이라는 역할로 우리 크리스찬 형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베일 형. 예, 하버드 MBA 출신의 지금 이제 M&A 그렇죠. 합병에 있는 부사장 굉장히 높아요. 27인데. 그리고 이제 맨날 뭐 금발인 아름다우신 분들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그 자기한테 명함을 내밀었던 걔가 자꾸 술을 먹고 자기 험담하는 걸 듣게 돼서 그렇죠. 욱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폭주해서 갈 때까지 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네. 요 작품에서 되게 유명한 몇 가지 밈과 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요 시칼 들고 아 있습니다. 시칼인가? 시칼 들고 예. 추는 그 춤. 이 사이코패스의 춤. 예. 그리고 우비 입고 춤추는 장면이라거나 네. 이런 짤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적 연출 완성도 이런 거보다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는 영화가 아메리칸 사이코입니다. 살아있죠. 네. 네. 아까 그 명함 친구를 죽이고 나서 네. 걔를 이제 가방에다가 그렇죠. 담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질질 끌고 가서 차에 딱 실어요. 네. 동료를 마주쳐 잠깐. 그렇죠. 살인 들킬까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저 가방 브랜드 뭐야? 그렇죠. 그 장면 되게 유명합니다. 네. 서스펜스를 막 주다가 이 여피족의 어떤 특정한 면을 네. 이 감독이 꼬집고 있구나라는 네.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의 돈을 벌고 이 자본주의라는 게 사람이 죽든 말든 이 가방은 장폴 고띠에가 더 그렇죠. 중요하구나. 그렇죠. 요거를 예. 장폴 고띠에라는 브랜드 이름을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향수인데 그래요? 좋은 것인가 보구나 처음 알게 됐죠. 하여튼 아메리칸 사이코 네. 둘 다 훌륭한 작품인데 그 같으면 저희의 취향 그렇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좀 기우시나요? 요거는 토크에서 약간 취향이 좀 덜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니까 PD님이 마음이 가 있으면 네. 반대쪽을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떨어진 친구가 안타까워가지고 좀 더 먼저 설명을 설명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네. 명확하게 이 둘 중에 저의 취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둘 중에 하나가 훨씬 저의 취향을 자극합니다.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12 몽키즈. 가는군요. 역시. 저에게 아메리칸 네. 사이코는 네. 영화로서 애호작이라기보다는 네. 특정한 방법론을 공부하기 좋았던 네. 영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지만 네. 12 몽키스가 훨씬 더 저에게는 중요한 영화입니다. 다음 대지는요. 양들의 침묵 대 스피드입니다. 야 이거 네. 일단은 그 랭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양들의 침묵 2위입니다. 2위입니다. 네. 2위. 네, 2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이제 액션 스릴러도 이제 스릴러로 포함돼가지고 많이 좀 같이 리스트에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네, 스피드 같은 경우는 33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높은 순위입니다만 상대가 2위라는 게 좀 네,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33위에 랭크되어 있는 스피드라는 작품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50마일이 넘어가면 딸깍 신호가 켜지면서 폭탄이 작동이 되는데 50마일을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팡 터지는. 그리고 이 키아누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서 막 뭐라고 막 외치고 어떻게 타게 돼요. 이 네. 버스에. 그래서 타게 됐는데 이 차에 하필이면 또 멕시코의 범죄자가 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나 잡으러 왔네 그러면서 총을 난동을 이렇게 하다가 탕 쐈는데 운전기사가 맞고 이렇게 가면서 또 50마일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식의 계속해서 허들을 넘어가면서 예, 작품이 흘러가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액션 스릴러 중에서 설정 자체의 참신함, 설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초반부 중반까지를 몰고 가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스피드는 영화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너무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 어떤 인물을 갖다 놔도 문제 없어. 이 작품에 네. 주는 재미는 여전할 거야. 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스토리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잘 가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50마일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도로가 끊겼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걸로 가고 있다는 거야. 네. 나갈 길은 없다는 거야. 어떡하지? 와, 이거는 진짜 내가 기획서를 지금 읽고 있으면은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 오케이죠. 네, 제작해야 된다 그럼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건 처음에 컨셉이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점 뭔가 강력한 네. 허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데니스 호퍼가 이제 또 계속해서 뒤에 존재감으로 버티고 있고 그쵸. 각 미션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걸 잘 헤쳐나가는 또 그러면서 또 정이 쌓이는 두 선남선녀들의 모습을 보는 그렇죠. 네, 이런 맛이 있는 거죠. 양들의 침묵은 일단 설명을 안 할게요. 올라가면 다음 랭크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 뭐해? 왜 해요? 그럼? 어차피 올라갈 아니 거라서. 이걸 그럼 왜 합니까? 월드컵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도 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스피드만 설명을 할게요. 어쩌겠어요. 네. 양들의 침묵이 올라왔는데 어떡해요. 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미래에서 왔습니다. 한 세대는 모두가 기억할 만한 네. 걸작입니다. 걸작이지만 대중적 재미. 이 매치는요 저에게는 네.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식당하고요. 네. 미슐랭 3스타의 대결이에요. 둘 다 엄청 맛있거든요 지금. 네. 자, 안성재 대 백종원. 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양들의 양들의 침묵. 침묵입니다. 스피드 젖잘싸. 자, 이 작품이 아. 좋습니다. 소우 대 아이덴티티입니다. 예. 네, 소우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26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높죠. 네, 아이덴티티 28위. 비등합니다. 바로 붙어 있는 작품이에요. 비등합니다. 네. 비등합니다. 소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사람들은 스토리를 기억을 하실 거고 네. 본 사람들이 오히려 스토리를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소 1은 네.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장면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사실은 시작하면은 지하실에서 둘이 눈을 떠요. 아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든이란 두 사람. 근데 이제 8시간 내에 니네 서로를 안 죽이면 너희 죽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유를 찾아가면서 또 이 지하실 밖의 공간들이 네. 부차 편집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과연 얘가 원인일까? 제가 원인일까? 음. 누가 원인일까? 뭐 이런 식의 컨셉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반전이 정말 충격적인 반전. 저 아직도 기억나요. 네.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아직도 마지막에 그 반전 시퀀스 자체는 프레임 단위로 기억이 납니다. 네. 거기서 이런 식으로 연출했다고 저렇게 된다고를 네. 제가 계속 기억해 낼 수 있는 영화였어요. 네. 스릴을 극으로 가면은 네.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그 끝에는 충격이 있다. 네. 사실은 소우가 시리즈화가 되기 전에 첫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소우 2, 3를 쭉 가면서부터는 이 소우라는 인물 그리고 이 서로를 죽여야 되는 종류의 게임 형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장르처럼 되지만 네. 그 첫 번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소우는 그런 모든 장르적 반복성이 다 빠져도 네. 그 자체로 정말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연출과 캐릭터와 스토리의 작품이죠. 자, 거기에 맞붙는 영화는
아이덴티티 제임스 맨골드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한 연출과 그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그 플롯 장악력 네. 이것으로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허름한 무슨 뭐 베이츠 모텔 같은 데 사람들이 네. 모여요. 11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갑자기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현장에 항상 뭐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룸 넘버가 적힌 키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살인 예고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 네. 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범인이냐? 우리가 모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뭐 하나 나오는 게 모두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생일이 5월 10일생이에요. 네. 뭔가 이상하죠? 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에 투숙하게 되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여기서 잠깐 스포를 한 3분만 할게요. 스포일러십니다. 스포일러. 네. 인격 전쟁이라는 게 뭐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밝혀진 바니까. 네, 지금은 워낙 많이 네.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인격들끼리의 11개의 인격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장면 밖에는 지금 이제 검찰이 실제의 그 인격이 들어있는 그 남자한테 계속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랑 대담을 하면서 그렇죠. 뭘 줄여가는 이게 사실 여기서 우리 존 쿠샥 형님이 네. 형사 인격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고 그렇죠. 형사 인격이 나머지 인격 중에서 살인자 인격을 찾아내서 걔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게 그렇죠. 미션이에요. 인격 전쟁이라는 소재를 메이저하게 다뤘던 거의 초반 작품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반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스릴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몰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조금 헐거워지긴 합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웠다 싶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받은 이유는 네. 처음에 이제 인격 전쟁이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왜냐면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죠. 예. 왜냐면 진짜 그럼 살인범의 인격은 누구이고에는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밖에서의 벌어지는 일도 계속해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전부 다 잘 해결했다고 모두를 믿게 만들어 놓고 작가 감독이 준비한 단단한 마지막 카드. 네. 이것이 이 작품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은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릴러 매니아들에게는 쉽지 않은 대결입니다. 하나, 이거는 네. 지금 서로 감이 없어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So, 오! 음. 이렇게 또 일치가 되네요. 네. 소우 1은 네. 솔직히 굉장한 영화거든요. 천재적인 데뷔작이었죠. 그렇죠. 예. 데뷔작은 아니죠. 예. 천재적인 출세작. 출세작이었죠. 사골작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 작품. 나를 찾아줘 대 메멘토입니다. 큰일 센 거 두 개 붙었어요. 나 너무 큰일 났는데요. 일단 나를 찾아줘 29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역시 데이비 핀처이십니다. 네,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18위. 놀란 형제의 성공작이기도 하지만 데뷔작 아닌가요? 데뷔작 장편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메이저에 올라온 데뷔작은 아마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를 찾아줘는 가정주부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또 만들었었죠. 그렇죠. 네. 닉과 에이미의 부부의 이야기가 네. 1부, 2부를 놔두고 있고, 사실은 나를 찾아줘는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영화 가운데를 뚝 잘라서 네.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영화처럼 보여질 정도의 분자점이 좀 있습니다. 네. 다른 맛을 주고요. 네. 반반 피자 같이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앞과 뒤 모두 굉장히 핀처다운 스릴러라고 할 수 있고요. 메멘토는 딱 10분간만 기억할 수 있다. 즉 지금으로부터 10분 전부터 기억이 남아 있고 그거보다 더 전 건 사라지는 네. 그런 종류의 굉장히 신선한 소재의 순행성 기억 상실증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소재에 맞춰서 이야기의 형식을 바꿔놓은 작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만 기억할 수 있는 남자가 아내가 이제 어떤 강도한테 살해당했던 기억이 남아 있고 그렇죠. 복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새로운 기억이 더 지속이 안 되니까 네네네. 추적을 해도 네. 까먹으니까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네.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거나.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거울을 보고 뭐야 누가 내 몸에 낙서해 놨자고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다가 써 있는 것이고 네. 거기서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또 문신을 새기는 것이죠. 네. 그 과정 끝에 결국 도달하게 된 진실은 과연 뭘까? 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는 영화입니다. 이게 헷갈린 구조인 이유가 이제 10분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 10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끝난 시점에서 20분 전으로 들어가서 20분을 보여주고 그렇죠. 20분 전으로 가서 10분을 보여주는데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이 사이사이에 흑백으로 정순으로 가는 이야기가 또 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와 진짜 보면서도 되게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게 편집을 해놨다는 게 괴물 같은 점이죠. 자, 괴물 대 괴물이 붙었는데 네. 누군가 하나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렵네요. 어렵죠.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작품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주면서 어렵네요. 마무리할까요? 나를 찾아줘 네. 참 좋은 영화였는데. 야 나를 찾아줘 아쉽네. 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거.
이런 거를 이 사회적인 압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 가위 낼 거야 하는 거죠. 네. 네,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메멘토. 네. 오. 아 이건 그건 아니더라도 오는 아니더라도 그런가요? 워낙 핀처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 그래 좀 걸러야 돼요. 핀처 대전이기도 하지만 네. 핀처 작품을 중에서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른 작품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저거는 좀 이제 다음 작품. 오. 이렇게 붙네요. 이것도 스릴러 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이종격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큐브 대 스크림입니다. 네. 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39위에 랭크가 돼 있는 작품이고요. 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높습니다. 13위에 랭크가 돼 있는 말 그대로 스릴감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마 이게 스릴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판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감각적으로 따졌을 때 둘 다 정말 뛰어난 스릴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스크림 같은 경우는 스릴러가 아니라 호러물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는 있습니다. 네. 스릴과 호러가 사실 뭐 같은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왼쪽에는 큐브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요. 좋습니다. 네. 정체불명의 큐브 속에 내가 있다. 각 이 큐브 그들이 들어가 있는 이 방은 6면에 모두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설정상은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총 17,000개의 방이 있다. 즉 이건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굉장한 곳을 만들었지 싶은 느낌의 궁금함도 계속 자아내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 극한 상황에 사람을 넣었더니 이들의 진면모가 드러나는가라는 군상극적인 재미가 또 있는 게 큐브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탈출할 수 있을까? 네. 인물의 캐릭터 변화인데 이들 사이에서 온전히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 저 마지막에 그 장면이 참 가장 그 방이 정기적으로 이게 위치를 바꾸는 뭐 그런 열받죠. 네. 내가 기껏해서 다 뚫어놨는데 방이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나갈 수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또 사람 되게 열받게 하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웨스 크레이브 감독은 외길 인생, 공포물 외길 인생을 네, 걸어오신 분이시고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시드니라고 하는 네. 이제 친구가 1년 전에 엄마가 죽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드류 베리모 친구가 남자친구랑 같이 죽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살인 사건이 이제 마을에 연달아 나고 항상 이제 그 우리 기레기 남의 이런 거 죽음 팔아가지고 가십거리를 예, 파고드는 기자. 카트니 컥스가 이제 그렇죠. 기자로 나와서 주변을 맴돌고 열받게 하고 네네네. 그러면서 계속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얘가 범인일까 제가 범인일까 남자친구가 누굴까 이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냥 뭐 선남선녀 모아놓고 서로 피가 많이 나오는 자극적인 고어물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작품이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 공포물이라는 말을 네.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장르의 특징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피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되게 예사롭지 않은 영화인데라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죠. 사망 플래그를 알려줘요. 공포물에서. 그렇죠. 네, 세 개를 알려주잖아요. 네, 첫 번째는 성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과 마약 등을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세 번째는 곧 돌아올게.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마치 액션물에서 해치웠나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I'll be back. 전쟁물에서 내 딸이야. 너도 임마. 그런 거죠. 누구 딸 없는 줄 알아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ll be right back 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네. 나 금방 돌아올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네. 이런 장르의 이야기에 금기시되는 것들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 네. 자체로 그래서 한 번 더 꼬았다 해서 메타 공포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작품이죠. 자, 일단 높은 순위는 여기선 스크림이었고요. 낮은 순위가 큐브였습니다. 하나, 둘, 셋. 큐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나요? 우리? 짜지도 않고 다 똑같은 일치하는데요? 저는 스크림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스크림 잘 만든 영화인 거 아는데 네. 개인 취향상 큐브류를 좋아합니다. 네. 개인 취향상 큐브류를 싫어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뭔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더 번뜩였던 건 큐브 같아서. 사실 네. 데스게임류의 효시 같은 작품으로도 언급이 많이 되는데 네. 전 저런 종류의 닫힌 개 얘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일종의 비유나 상징으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고 네. 어떤 비주얼 쇼크를 주기에도 참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큐브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집에 들어가서 네.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면 스크림을 봅니다. 그런가요? 네. 왜죠? 그러니까 이게 뽑는 작품과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은 달라요. 그건 맞아요. 16강 이 작품이 나오네요. 무간도. 무간도. 그리고 조디악입니다. 무간도는 3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디악 같은 경우에 4위에. 무려 4위입니다. 자, 무간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영화는 홍콩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콩 네. 영화가 항상 한 세대를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점령했죠. 무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익숙한 컨셉일 수도 있지만 당시엔 획기적인 컨셉이었어요. 언더커버가 한 명이 나온 영화는 있는데 많죠. 상호 언더커버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의 어떤 뭐 장르가 됐다고 말하기면 조금 과장일 수는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참고해서 레퍼런스로 쓸만한 소재는 됐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사마페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건영이 너는 이제 저기서 스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부터 입학을 해. 네. 그래서 경찰대부터 가. 경찰대를 보냅니다. 얘를. 그리고 경찰은 반대로 야, 너 진짜 엘리트지. 넌 지금부터 인생 막 살아서 사마페로 들어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돼서 이제 뿌리부터 잠입하자라는 설정에서 조폭 같은 경찰과 음. 경찰 같은 조폭의 엇갈린 인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네. 가짜 인생을 연기하고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짜 인생도 길게 연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게임 속에서 만난 친구도 함께 던전을 오래 돌다 보면 정이 쌓이는 것처럼 가짜 인생으로 살고 있는 세계지만 여기에서도 각자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정이 들고 애정을 주게 되는 인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이 모순적인 마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연출을 잘했고 네. 저는 특히 이런 종류의 스릴러, 서스펜스, 느와르 이런 장르에서 인간의 어떤 그 간질간질한 정서를 네. 건드려주는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피커를 고르는 곳이죠. 네.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소리 들을 때 그 장면. 음. 저는 이 두 캐릭터가 같이 있는 장면이 많이 없는데 네. 그 몇 개의 장면은 정말 이 심장이 쿵 하거든요. 너무 잘 맞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느와르라는 장르 자체가 선과 악의 선에 서 있는 주인공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선택으로 몰고 가는 네. 그런 장르인데 둘 다 이렇게 계속 몰리게 되고 그 스파이 짓을 10년 하다 보니까 보스랑도 정이 들고 정이 들죠. 큰 의미에서 나쁜 놈 맞는데 네. 나름대로 좋은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형이니까 또. 네, 좋은 형이니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엔딩으로 가면서 뭐 몰아닥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봐도 재밌을 작품이고요. 훌륭하죠. 조디악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범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네. 일단은 조디악 킬러라는 실존했던 살인마의 컨셉은 뭐였냐면 신문사에 본인이 어떤 암호문을 보낸다는 설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신문사에 지금 계속해서 사파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계속 오고 있는 그 암호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와 그다음에 형사들, 아무도 모르는 그냥 사파 그리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같이 조디악 킬러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얘기죠. 네. 결과적으로 또 이게 네. 엔딩이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잡지 못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평도 좀 갈리죠. 네. 우리에게 통쾌함을 다오 감독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장르를 좀 배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흥행은 좀 실패를 많이 한 그런 영화가 네. 남게 됐습니다. 뭐 비슷한 네. 결에서 언급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살인의 추억이죠. 네, 결국 맞습니다. 미제 사건이었고 네. 마지막까지 그 잡고 싶었던 마음만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네. 조디악도 그런 절박함의 미학이 있습니다. 네. 봉 감독님께서는 극찬을 한 영화고요. 그렇죠. 봉 감독님께서는 이거는 시간을 그대로 다 느껴야 된다. 3시간을. 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핸드폰도 꺼놓고 다 꺼놓고 그렇죠. 집에서 혼자서 진득하게 시간을 봐라. 체험을 해봐라. 그렇습니다. 네. 조디악 4위고요. 무관도가 32위입니다. 아, 꽤 순위 차이가 체격차가 많이 좀 나네요. 있어요. 또 취향을 자극하는 매치업이네요. 자, 하나, 둘, 셋. 무간도. 오, 야, 한 번도 또. 아, 이거 짠 거 같잖아요, 작가님 이거는. 저 진짜 안 짰거든요. 네. 지금 처음 얘기해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취향은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영화학도 오시면 조디아가 네. 고르실 줄 알았어요. 조디악은 영화 문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훌륭하죠. 사실 예술 영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디악이요. 네. 사실 슬로우 푸드입니다. 네. 슬로우 푸드와 패스트 푸드의 좀 대결인데 네, 근데 몸에도 좋아요. 장르감을 따졌을 때 사실 무간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TPO 음. 이 장르의 여러 가지 네. 기대치를 봤을 때는 장르의 쾌감은 무간도가 위다. 일본 영화 고백 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고백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한 원작입니다. 일본의 추리 소설이 스릴러 소설의 원작이죠.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초반 내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딱 서 있고 이 반에 내 딸을 죽인 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영장 같은 데서 익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타살흔이 명확하지 않고 사고 삽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 보니까 석연치 않아. 이제 있는 거죠. 범인이 내가 보기엔 이 그렇죠. 반에 두 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아이의 우유 속에 오늘 이들이 이미 먹은 우유 속에 에이즈가 걸린 내 남편의 피를 넣어. 발병은 15년에서 10년 뒤에 나타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A군은 어떤 아이고요, B군은 어떤 아이고요. 실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죠. 누가 봐도 제 같은데. 쟤네 둘이구나.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복수를 계속해요. 그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그 얘기하는 순간은 오프닝 도입부죠. 네, 복수는 계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제 가장 유명한 단발머리. 단발바르뎀 형님이 나오는데요. 네. 주인공은 저격수예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저격수인데 은퇴를 하고 이제 그냥 할 일 없이 사냥도 하고 이렇게 아내한테 그 가난하다고 구박받으면서 네. 살고 있다가 트레일러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집에 오는 길에 깽단에게 네. 저 자식이 돈다발 가져갔구나 잡아라. 네.
실제로 돈다발을 가져갔고요. 그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깽단이 이제 단발머리지만 실력은 좋은 사람을 섭외를 하게 되고 바르뎀이 뒤를 쫓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총을 맞아서 죽은 것 같은데 구멍이 뚫렸는데 탄피가 없어. 네.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한국군인가? 탐정 잘 챙겼네 이런 느낌인데 아닙니다. 늙은 형사가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엮이면서 뭐 여러 가지 저런 사람들이 토미 리 존스 형님이 네. 레드라는 이름의 보안관으로서 뭐 옛날의 보안관들은 어떻게 살았어라는 그 전형적인 이전 세대 네. 노인의 대사로 처음 등장을 하면서부터 쭉 이 작품을 끝까지 쫓아가는 화자의 역할을 하는 네. 역할로 에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저 단발 바르뎀 네. 정말 처음 보는 무기를 쓰는 시카리오 즉 암살자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 네. 역대 최고 무서운 암살자 역할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 헤어스타일로 무서울 수 있는 그 배역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다음에 나쁜 놈들 정선시대 네네네네. 두 편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의외로 쉽게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16강을 일단 바로 뽑아볼까요? 좀 고민 마음의 준비 좀 해주세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아, 나 큰일 났네. 네. 전혀 다른 이유로 좋아하는 두 작품입니다. 그래요? 애정의 크기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하시나? 일단 맞붙으면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매력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이거 또 영알못이라고 욕먹을까 봐 겁나는데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인을 노인을 위한 위한 나라는 나라는 없다. 라고 페이크를 쳐봤습니다. 영알못이라고 욕먹으려면 고백을 뽑아서 되나요? 모르겠네요. 네.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름값이라고 할까. 그것에 가릴 수도 있지만 고백도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정말 좋아요. 마지막까지. 네, 정말 좋은 영화고 네. 마지막까지 놔주지 않는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음. 얘기할 거리는 훨씬 많았어요. 함의도 많고 그렇죠. 캐릭터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코엔 형제 특유의 이게 뒤틀린 시선. 굉장히 왜곡되어 있죠. 네, 그런 정말 것들이. 저 코엔 형제가 어렸을 때 네. 사이가 좋았을까 둘이?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네. 어지간해 서로 둘이서 이렇게 좀 지지고볶고 싸웠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캐릭터 얘기를 할 때도 네. 줄거리 얘기를 할 때도 장치나 연출, 화면 얘기를 할 때에도 항상 할 얘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큰 의미 이 영화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서로 다른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언급하는 작품이죠. 네, 이렇게 제가 사랑했던 마스다카코를 보내주기로 하고 네. 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네. 다시 보라면 저는 고백을 볼 것 같아요. 그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고백과 소우 네. 두 작품을 다시 보고 싶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일단 16개의 작품을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8강을 맞춰놓고 네. PD님은 현재 16개의 작품 중에서 다시 보고 싶어진 작품이 있나요? 저는 12 몽키스입니다. 네. 저는 고백과 소우 1을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네. 12 몽키즈 대 메멘토.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매첩입니다. 12 몽키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각 컨셉이 굉장히 남달랐던 영화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90년대의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살리는 비주얼 미장센들의 영화들이 그렇죠. 몇 개가 있었어요. 네. 특히 12 몽키즈는 과거 시점에서 만들었고 네. 그 실제 극 중에서도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쯤 연출되는 미래는 조금 구려야 되거든요. 조금 짜쳐서 네. 뭐 미래는 실제로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좀 미술이 별로네 같은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스타일로 덮어버린 영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여자 정신과 의사를 한 명을 만나게 돼요. 네네. 인류 멸망을 얘기하니까 미친놈이네라고 하는데 네네. 엮여가지고 계속 다니게 되는데 가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일을 마치게 되고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잠시 되니까 실현이 되고 그렇죠. 얘가 나쁜 놈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점점 빠지게 되고 제일 먼저 주식부터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죠. 둘 중에 뭐야? 회기물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둘의 그러니까 로맨스물과 그다음에 이제 그 꿈과 그다음에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자기 부분이- 실현성이 네. 갖고 있는 모순. 이게 뭔가 과거로 갔는데 바꾸면 다 바뀌는 거 아니야? 뭐 바꿀 수 있어? 등등 하면서 꿨던 꿈이 미래야 현재야 과거야? 뭐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맞서는 메멘토는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단독자로 이름이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많죠. 사실은 놀란 형제의 작품들이 뛰어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각본을 동생이 썼을 경우에만 네. 형의 그 스타일리시하거나 변태적인 그 집요한 연출과 이게 붙었을 때 그 뛰어난 각본의 상상력이 붙었을 때 뛰어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메멘토가 그 둘의 콤비네이션의 어떤 시발적인 네. 시발점인 네. 시발적인 거랑 굉장히 다르네요. 근데 둘 다
통하네요. 네. fucking. 욕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네. 굉장한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치업을 한 다음에 네. 보내드리면서 매력을 얘기를 하고 보내드리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3초만 더 주세요. 아, 요거 너무 좋은데요? 고민돼요? 고민돼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메멘토. 네. 어쩔 수 잘했다. 없네요. 네. 어쩔 수가 없다는 표현이 여기 어울립니다. 네, 그 정도로 강력한 작품이기 때문에 네, 사실 12 몽키스는 어디 내놔도 승리하는 영화거든요.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께 12 몽키즈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평범한 거 싫어하시는 분 있죠. 네. 그 뒤틀린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베베 꼬인 거 좋아하시고 뭐 인더스트리얼 뮤직인 뭐 마릴린 맨슨이나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라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12 네. 몽키스 좋은 영화인데 네. 웰메이드이긴 하지만 네. 상대방은 충격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작품이었죠. 메멘토. 네. 8강 두 번째는 소우 대 세븐입니다. 허허.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 최강자들끼리 맞붙은 작품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또 취향 싸움입니다. 저는 김보들 PD님의 취향이 궁금해지네요. 소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충격을 준 저건 지적으로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단계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소우는 몸에 좋은 재료를요. 네. 캡사이신 캡슐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리 게임을 하고 싶은 이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뇌 게임에 대한 재미도 있는데 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극히 감각적인 장면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재료들로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세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충격이었죠. 네. 미스터리 스릴러는 범인이 마지막에 잡히면서 범인이 왜 그랬는지가 이제 후반부에 드라마가 펼쳐지는 게 일반적인 논법인데 그렇죠. 7개의 대제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자수를 합니다. 이러면서 나와요 그냥. 네. 케빈 스페이시가 이러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뭐야? 나머지는 그럼 포기한 거야 범죄는? 근데 포기 안 했죠. 그렇죠. 네. 집요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네. 잡는 자와 잡히는 자 사이에 네. 그 둘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는 언제나 범죄일 네. 수밖에 없는 장르죠. 음. 그리고 범죄를 중심으로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르의 약속인데 네. 그 근본적인 약속을 한번 흔들어버리는 영화라서 유명합니다. 네. 너와 나를 잇는 이 죄. 내 쪽에 죄가 있고 네 쪽에는 의무가 있었지. 이 죄를 너에게 한번 줘볼까? 이런 식의 설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걸작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니까 칠대제가 이 죽은 샘플이 특이한 애들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는 범죄다. 그 칠대제는.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제가 눈치 드렸으면 네. 아 길게 얘기한 게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보통 그 떨어지는 것도 길게 환송사 지금 이렇게 굿바이 레러 아니었습니까? 네. 자 일단은 할까요? 뽑아보고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하나, 둘, 셋. 세븐. 세븐. 네. 아 눈치 본 거 아니에요? 저도 세븐 갈라 그랬거든요, 선생님. 세븐의 내가 지금 눈치 보는 사람 같잖아요. 워낙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훌륭하잖아요. 네. 자 다음 작품은 큐브 대 양들의 침묵입니다. 양들의 침묵은 아까 심지어 설명을 안 했어요. 올라간 작품이었어.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양들의 침묵은 우승을 하면 그때 설명을 할까요? 이거 왜 찍어요? 아, PD님. 아니. 아, 이분 게임 네. 편하게 하시네. 아니. 저걸 왜 찍습니까, 그럼? 양들의 침묵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존노 선 네. 드미 감독의 그렇습니다. 작품이고요. FBI 훈련생이죠. 스털링, 클로리스 스털링이 이제 갑자기 이 훈련을 쎄빠지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부릅니다. 버팔로 빌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 해보게 그랬더니 뭐 자기 나름대로밖에 얘기를 합니다. 괜찮구만. 근데 우리가 못 잡은 이유는 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부족하기 때문일세. 나쁜 놈은 나쁜 놈이 잘 알아. 한니발 렉터 박사에게 가서 의견을 구해보게. 한니발 렉터라는 또 전무후무한 공전저루의 캐릭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쨌든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도 너무 인상적인데 버팔로 빌에 얽힌 그런 이야기가 버팔로 네네. 빌은 사실은 이제 에드 게인이라고 하는 여자의 가죽을 벗겨서 뒤집어 네, 쓰는 그쵸. 실제 살인범 그리고 이제 테드 테드 번디. 번디라고 하는 연살인마. 이제 호위 동승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캐릭터를 섞어놓은 거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를 보여줬다는 것 외에도 스털링과 한니발 사이에서의 관계성, 근데 그 관계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리적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실력도 굉장했고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쫀쫀함 자체도 굉장히 멋졌고요. 이건 렉터를 빼고 봐도 훌륭한 그 스릴러 드라마에 렉터를 넣어버린 격이다 그렇죠.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맞아요. 주인공이 훈련생이고 여자고 지금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 아직 어리버리하고 있는 애를 지금 연쇄살인범
거에 던져 놓고 심지어 연쇄살인범한테 자문을 구하라고 하고 그거를 스릴 있게 지켜보게 만드는 맞아요. 네, 그런 훌륭한 시리즈였다. 네. 한니발 렉터하고요. 네.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몬스터에 나오는 요한하고요. 네. 이 몇 명의 캐릭터가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줬기 때문에 네. 제 작품에 나오는 최종 빌런의 디자인, 이 심리적인 어떤 구조를 네. 만들 때 아주 많이 참고했던 네.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면 되겠죠? 네, 다 할 거 다 했죠. 빨리 하자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양들의 침묵. 아니 피디, 아, 잠깐만. 엔지니어님도 먼저 눌렀어. 우리보다. 아니, 고PD. 아니 다들 네. 이거 왜 하는 거야? 네. 8강 다음 대전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대 무간도입니다. 야 이거 뒤로 갈수록 확실히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네요. 네.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게 장르물이도 장르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엔 형제라는 감독님들이 네네. 그러니까 작품 스토리텔링을 장르물을 갖고 와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장르물대로 안 써요. 아 정말 그렇게 안 가죠. 이거는 이제 살인범과 미국의 어떤 그런 추격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놔두고 이 메타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대적인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안톤 시거라는 엄청난 캐릭터로 다 잊어버려요. 네, 이거를 그죠. 와, 엄청난 재미가 있었어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두 영화 모두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관객에게 약간 기대를 그대로 만족은 안 시켜줄 거야라는 곤조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네. 고집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경우는 누구는 돈을 찾고 싶고요. 누구는 돈 갖고 튀고 싶고요. 네. 누구는 살인범을 잡고 싶어요. 음. 각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단독으로 관객을 몰입시키지 않아요. 네. 이게 너의 입장이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근데 무간도 역시 네. 누구한테 한쪽으로 몰아주는 몰입을 주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아주 심플한 맛으로 사이다처럼 먹게 되는 영화는 아닙니다. 둘 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 말씀처럼 캐릭터들 한 명에게 관적이입을 안 시킴으로 인해서 코엔 형제 형님들은 판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무간도는 이 비정한 얘에게도 감정이입이 되고 얘에게도 감정이입이 너는 어떤 위치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런 가혹한 선택에 몰릴 수가 있어라고 하는 무간지옥이라는 이 가혹한 세상을 좀 봐라라고 이제 옥상에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 도시를. 네네네네. 네가 사 있는 이 도시를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그 위에 서서 서로에게 총구를 거누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물론 저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죠. 예,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누아르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자. 이거 참 어렵네요. 스릴러 월드컵이죠 이거. 예, 재미는 한쪽이 더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작품적으로 이제 또 시사하는 바를 좀 잘 이용한 그런 것들은 또 한쪽이 높은데 우리 그 영화 월드컵 아니죠 이거? 스릴러 그렇죠. 영화 스릴러 월드컵이죠? 월드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상호 가스라이팅 대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지금 물 밑에서 엄청나게 서로를 세뇌를 하고 있죠. 네. 하나, 둘, 둘, 셋. 셋. 무간도. 이게 네. 통하였군요.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더 큰 물에서 봅시다. 네. 너무나 멋진 영화입니다만. 네. 자, 4강입니다. 하나, 둘. 아닌가요? 아닌가요? 4강은 지금 스릴러 영화 월드컵 2위와 네. 3위의 작품이 붙었어요. 야, 이거 승률. 엘클라시코예요. 네, 근데 쯤에서 말씀을 드리는 스릴러 영화 월드컵 랭킹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작품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사이코라는 그렇습니다.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근데 고전이죠. 너무 고전이고 이거 안 본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1위였어요. 1위였습니다. 영화 월드컵 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인가 보다. 그렇죠. 사이코가 1위를 하다니. 사이코는 아웃스탠딩한 60년 60년대 아웃스탠딩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받았을 것이라고 혼자 돌출돼 있다고도 봐요. 네, 그 시대 네. 영화 놓고 보면.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자, 이번에 2위 양들의 침묵, 3위 세븐이었는데요. 사실 감독의 네임밸류는 지금 현재는 핀처 감독님이 더 유명하죠. 앞서긴 하지만 양들의 침묵은 작품의 어떤 네. 그 파괴력 면에서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양대 친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너무나 많이 레퍼런스로 언급되고 하나의 아이콘처럼 다뤄지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세븐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거죠. 해결할 수 있을지, 범인은 누구일지, 왜 이런 이유일지, 그 이유와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면은 네. 양들의 침묵은 스털링이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렇죠. 스털링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한 공포감은 걱정을 함으로써 네. 그 공포감을 같이 느끼는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유명한 그 씬이 있죠. 하나는 스털링이 이제 누군가 범인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동시에 다른 공간에서 걔가 이제 버팔로 빌이라는 사실이 같은 시간에 그렇- 드러납니다. 그렇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면 위험해지는 네. 건데 주인공은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찰이 이제 같이 이제 추적해서 네. 버팔로 빌을 이제 잡으러 간다. 띵동 하고 누르는 장면에서 경찰도 그 집으로 진입을 해요. 네. 편집을 해놨어. 근데 경찰이 들어간 집과 스탈링이 간 집이 다른 집이었어. 다른 집이죠. 스털링은 혼자서 지금 위험한 곳으로 간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같이 그 쫄깃쫄깃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 공포감, 스릴감이 같이 감각적으로 얽혀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하니발 렉터로 누구를 떠올리냐에 따라서 세대도 좀 갈립니다. 네. 앤서니 호킨스를 먼저 떠올리냐, 매진 미켈슨을 먼저 떠올리냐 네. 갈리는데 또 매진 미켈슨 버전의 하니발 렉터라는 캐릭터도 설정상 하니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잘 보여주는 네. 신체 구조거든요. 네. 네, 딱 벌어진 얼굴, 네. 굉장히 교양 있고 요리하고 네. 재료가 문제라 그렇지. 이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떤 인물이 연기를 해도 해석이 가능한 캐릭터가 하니발 렉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매력적이었던 캐릭터는 어디에 좀 더 많았던 것 같으신가요? 매력적인 캐릭터로 가게 되면 저는 양들의 침묵이 조금 더 음. 꽂힙니다. 매력적이신가요? 캐릭터로 보면 양들의 침묵이겠죠. 아무래도 세븐은 전체적인 그 컨셉이 압도적인 거고. 네네네네. 근데 인물이 기억나는 건 사실 뭐 스털링이라든지 렉터라든지 그 심지어 그 박사님 있잖아요. 그 교도소 박사. 네네네. 그 사람도 기억이 나고. 그 비굴한 사람. 예,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 캐릭터들이 있는 거는 양들의 양들의 침묵 침묵이긴 중. 하죠. 근데 스타일 스릴러와 네. 심리 스릴러의 대결이라고도 보입니다. 네. 컨셉과 스타일은 사실은 세븐이 독보적이긴 해요. 양들의 침묵은 보다 클래식 느낌이 있죠. 근데 캐릭터라는 그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들의 침묵은 너무나 입지전적의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줬고 자, 이 정도에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양들의 양들의 침묵. 침묵입니다. 아 네. 세븐 훌륭했다. 네. 자, 메멘토 대 무간도. 준우승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메멘토는 돌아와서 자기를 보게 되는 한 바퀴를 돌아와서 네네네.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거기서 왔을 때 충격과 그것이 결국 가리키는 방향이 나였을 때의 어떤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통찰을 보여주는. 그리고 약간 낯설게 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자기 자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메멘토는 사실은 기억을 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우려고 했던 행위와 네. 그런 진실과 맞물렸을 때 맞물리죠. 예. 예. 사실은 그 로버트 맥키라는 분이 네네. 쓰신 네. 이 시나리오 작법. 시나리오 작법 네. 더 스토리라는 책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챕터는 아이러니라는 챕터인데요. 네. 아이러니라는 것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수를 담아낸 말이 아닐까. 언제나 우리의 의도와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의도와 영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메멘토도 결국은 그 아이러니라는 키워드에서 저에게 참 큰 울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 부조화라는 것이 네. 정말로 인간이 가장 핵심 코어에 있는 어떤 네. 그런 심리적인 그 기능 중에 하나구나. 그렇죠. 네. 참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죠. 네. 인지부조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신념 체계 이거하고 그 사람의 행동 이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말해주는 현상이거든요. 또 메멘토에서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기억이 지워지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그만큼 나에게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서 있게 만드는 그 기본 정서, 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음.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네. 제목이 기억하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다 보고 있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다. 기억을 없애고 싶다라는 문장도 떠오릅니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에 대한 느낌이 있죠.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그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들으시면 사실 월드컵이라는 형식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마쳐 오늘 보실 분들 중에서는 이 영화는 봤는데 저 영화는 안 봤어.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은 한 번에 여러 작품을 추천하기 좋은 형식이라 좋은 것도 있거든요. 네. 저희들의 대화를 듣고 메멘토가 좀 궁금해지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무간도 같은 경우에는 누아르 뽕이라고 하는 네. 추억뽕이라는 거를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멋이라고 얘기하면 무간도가 굉장히 멋있죠. 우리 이제 20세기 소년들은 의리라는 것의 그 장르물을 보고 자랐어요. 맞아요. 네. 의리가 하나의 장르였죠.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하죠. 네. 이상한 그런 건데. 여성 캐릭터가 네. 전혀 나오지 않고요. 네. 저 장르 중에서도 약간 그런 오래된 느낌의 몇 가지 관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화도 보면은 여자 캐릭터는 단 한 명도 기억이 안 그렇습니다. 남아요.
남자들끼리 드글드글하면서 음. 따글 이러면서 그냥 죽이네 사네 예. 지고 볶고 너는 날 이해하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저기 아, 진짜. 저기 저걸 이해해주고 막 남자들이라는 예. 정말 아유 참 좀 바보 같고 이상한 건데. 그렇죠. 그게 또 이상하게 그 끌리는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저는 아직도 네. 계속 그 장면만 떠오르네요. 둘이 네.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스피커 듣는 거. 네. 그래 난 저 장면 하나를 보고 싶었는데 이 인생은 왜 저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꼬아놓은 거야? 네. 라고 한탄하게 만드는 엔딩 씬이거든요. 네.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하나 찾게 되고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잔 따르게 됩니다. 네. 인생의 애환을 담고 있는 마지막 장면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리스식 비극처럼도 느껴지네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니까요. 자, 어렵습니다. 여기 진짜 어려워. 여기선 진짜 취향으로 갈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둘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아 어려운데요. 자, 일단 해보고 이제 논의를 해보죠. 저희 하나 네. 둘 셋 하면은 하나 하나, 둘 둘, 셋. 메멘토. 놀라운데요?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요. 저. 네. 단 한 번도 물론 심리적인 압박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그 정도는 귀엽죠. 네. 그거 받고 배신할 수도 있는 게 이 게임의 재미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눈치를 안 봤거든요. 저도 눈치 안 봤어요. 허허. 오. 근데 무관도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멋과 페이소스를 네. 보여줄까를 연구할 때는 참 많이 참고가 됐었어요. 반면에 메멘토 같은 데 보면요. 네. 캐릭터성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공부하기 어려운 작품 중에 걸작 명작이 많거든요. 네. 참고하기 너무 어려운 작품들 중에 많이 있어요. 네. 메멘토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플롯, 캐릭터, 테마 뭐 어떤 면에서 봐도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무관도는 레퍼런스처럼 분석하기 참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건 꼭 말하고 싶었어요. 무관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중국 개봉작하고 홍콩 개봉작의 엔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당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불온하거나 네네. 악이 승리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덕화 형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그렇죠. 수갑을 차고 이러면서 끌려가는 게 마지막. 그게 중국에서 개봉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홍콩은 뭐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영국 그렇죠. 식민지였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엔딩이 그래서 다릅니다. 엔딩이 지금 엔딩이다. 어느 쪽 엔딩이 취향이세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 옛날에 그 우리 무슨 건전가요 같은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건전가요 좀 딱지색이에요. 근데 왜냐면 예.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가면 네. 이 캐릭터가 다음 편에서 또 나오면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욕망이 올 때가 있어요. 네네네. 작품적으로는 저러면 안 돼요. 네. 근데 왠지 그걸 보는 순간 네. 소편 나와라 제발 얼굴 또 보고 싶어라는 음. 비합리적 욕망이 고개를 든다는 거죠. 근데 양조위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은 저 곧 무너질 것 같은 저 사람의 그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네, 마음이 네, 아픈데 맞아요. 저 사람이 또 안 무너지면은 또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음. 양조위의 눈이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위태로운 눈알이라고 하죠. 네, 위태로운 눈깔. 위태로운 눈알. 네. 눈빛도 아니고 눈알입니까? 네. 네. 자, 결승전입니다. 대망의 결승전 와처 배 스릴러 결승전입니다. 양들의 침묵 대 메멘토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 어디에서든 왕노릇 할 수 있는 작품 두 개가 만난 거죠. 저는 메멘토 양들의 침묵. 누구 하나 떨어뜨리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작품이고. 근데도 한편으로는 스릴러 월드컵이라고 했는데 네. 마지막에 저 두 개가 올라와 있다. 나름 되게 뿌듯하다고 할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거 댓글 달아줘 보세요. 저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이 결승전은 많은 분들의 취향이 들어가 있는 싸움일 것 같아요. 심지어 순위도 그래요. 2위와 18위면은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대중적 취향이 반영이 됐다. 어떻게 결승점 왔으면 이제 각 작품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네. 가볼까요? 일단은 바로 선언을 하고 탈락 이유와 선정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양들의 침묵. 이럴 줄 결국은 알았어. 우리 사이에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군요. 이견이 없었네요. 네. 근데 워낙 영화를 좋아하고 스릴러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어서 네. 다 많은 작품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둘의 취향도 많은 다수의 취향과 큰 의미에서 비슷하게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결국 2위 작품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멘토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펄프 픽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스토리텔링을 일반적인 뭐 기승전결 구정을 다 박살낸 게 펄프 픽션이라는 그렇죠. 작품이었거든요. 분절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더 이상이 있어? 여기 메멘토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러면 줄 네. 수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메멘토는 구조를 나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라고 구조를 가지고 장난치는 작품이 아니에요. 네. 구조 자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예요. 네. 그 내용의 네. 테마와 이야기의 형식이 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을 보면은 시간의 리와인드가 이렇게 되면서 총알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게 올라오고 피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이 지워져요. 네. 점점. 그렇죠.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씬이고요. 양들의 침묵이 대단한 이유는 앞서 얘기한 대로 혁신적인 플롯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 게 아니라 네. 일반 스릴러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작은 변주들,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연쇄살인마에게 지적인 도움을 받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떠오르고 있던 심리 분석과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여자 주인공을 왜냐면 여기서 마동석이 등장하느냐 훈련생 스털링이 등장하느냐는 긴장감의 오. 차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버팔로 빌 문이 열렸는데 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동석이면 너무나 안락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팔로 빌 안녕 이러면서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스탈링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리스 비극적인 면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안드레 신목도 보게 되면 그 고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간 원형, 네. 관계성의 원형들이 있어요. 네. 근친사에서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왜곡된 심리 네. 상태라거나 뭐 인정 욕구 이런 음.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 놓은 거기 때문에 네. 나도 저런 종류의 왜곡된 뒤틀린 욕망이 있지라는 것을 하나 정도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관계성이 등장합니다. 네. 네. 다시 보고 다시 보면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영화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로서 양들의 침묵을 스릴러 1위로 뽑았습니다. 아, 아, 길었네요. 너무 길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끝내놓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뭔가 한 챕터를 정리한 기분이 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오늘 저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작품을 한 방에 몰아넣고 얘기를 하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스릴러 같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는 더더욱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네. 오늘 마초 덕분에 한번 신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좋아해 주셔야 그렇죠. 이걸 또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네, 네.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저희 수다 떨면서 되게 즐거웠던 거 마찬가지로 네. 이 영상 보시면서 왔다네 밥 친구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바 친구로 어떤 월드컵을 하면 좋을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격주로 작품 월드컵 이렇게 좀 그렇게 가나요? 해볼까 네네네네. 싶은데 월드컵 때는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남겨주시면 또 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부들이었고요. 이종범이었습니다.